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동교회장 김정섭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신통일한국론 제7강입니다. 남북 이데올로기의 갈등과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첫째는 남과 북의 공생의 길, 그리고 두 번째는 남과 북의 민주주의, 세 번째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남북 이데올로기의 갈등과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남과 북의 공생의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생이란 서로 평화 통일을 의미하고, 그 평화 통일은 하나님주의에 의거한 공생 공영 평화 통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생 공영이란 다같이 번영하고 다같이 살아갈 수 있는 평화의 통일의 전제 조건으로 서로를 상생의 내용으로 하나로 합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쟁으로서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먼저 공생, 공영, 공의주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신통일한국의 이상적 경제제도는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닌 공생주의를 표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토로한 공동소유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전 인류의 공동소유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이 담긴 선물인 일정한 하나님의 재산은 우리에게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하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토로한 공동소유의 기본형은 가정입니다. 적정 소유란 인간이 개체 목적과 전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양심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가지는 개인 소유를 말합니다. 공동 소유가 보다 더 근원적이고 우선적인 기반이 되며 그 기반 위에 개인의 적정 소유가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형제 민주주의 정치라고도 할 수 있는데, 부모를 중심하고 하나님을 부모로 모신 형제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권 몽테스키오가 말한 삼권 분립도 형제 삼권 분립으로서 대리로 바꿀 수 있을 것이고, 부모 중심한 선출, 즉 추첨 병행의 민주주의를 제안합니다. 대의원은 국민과 하나님과 국민의 매개자이며 공복이라는 종의 몸을 쓰고 전체를 위해서 헌신 봉사한다는 입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영주의에서는 공동정치에 관한 이론으로 대의 선출을 통한 참가를 제의합니다. 이 후보자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토로한 가족적 형제 자매의 입장에서 이 후보를 하게 되며, 이 후보자는 자의가 아닌 천거에 의해서 추첨으로 다른 사람의 추천에 의해서 출마를 하게 되고, 투표 방식은 기도와 의식이 수반된 추천 방식을 제의합니다. 이렇게 공생, 공영에 거쳐서 공의주의를 또 저희들이 제의하는데, 공동윤리사상, 즉 도의사상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만인이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영위하자는 것입니다. 즉 실천함으로써, 실천을 통해서 서로가 위하여 사는 실천을 하겠다는, 또 그런 삶을 통해서 후구가 아닌 주장이나 또는 그냥 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솔한 삶을 통해서 윤리를 영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주의입니다. 3대 주체사상, 즉 가정을 중심으로 볼 때 부모, 학교에서는 스승, 또 사회, 회사나 사회에서는
주관의 중심인 관리 책임자의 참 사랑의 실천에 의해서 공동 융위되는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심입니다. 양심의 주체, 즉 부모, 양심을 가진 부모, 양심을 가진 스승, 양심을 가진 주인이 되어서 주체 중의 주체인 하나님을 모시고 양심의 보편적인 원리에 따라 사는 심정사회를 공의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눈에 도표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생주의는 소유의 질을 공동소유로서 하나님 전체 이웃과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공동소유입니다. 소유의 양은 적정 소유만 양심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만족량을 그야말로 효과 가치설이라고 하는데 자연재가 있고 공기나 물처럼 또 하늘과 땅처럼 서로 자연재가 있고 또 그것을 개발시키고 개발하는 기술이라든지 또 예술, 종교 등의 창의물과 노동물의 종합을 말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서로가 과다하게 혼자서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인이 양심적으로 가지자는 것입니다. 공영주의는 정치적인 체제를 말하는데 형제민주주의로서 부모를 중심하고 양심이란 부모를 모신 형제 세계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형제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데 선거가 아닌 부모가 중심이 되어서 추첨을 하고 그런 틀 위에서 자유와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의사상, 오늘날 국회의원과 같이 대의원은 하나님과 국민을 서로 매개하는 자이며 또 자세는 모두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겠다는 공동 종의 몸을 쓰고 전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지닌 사가 대의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의주의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양심을 대주체인 즉 대주체이신 양심을 가진 부모, 양심을 가진 스승, 양심을 가진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삶,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양심을 가진 자가 3대 주체사상의 윤리의식을 가진 부모주의 원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3대 주체사상은 주체 격유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먼저 모시는 사상입니다. 부모와 스승과 주인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을 기본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정사상이라고도 하는데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대상이라는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웃과 세계를 대할 때도 부모를 대하듯이 즉 부모와 스승, 주인을 섬기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효정의 원리이고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모든 부족한 면을 메꾸어 나가겠다는 대속적인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주의입니다. 공생, 공영, 공의주의에 의한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생, 공영, 공의에 의거한 삶을 누리는 인간들로 모인 사회가 건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위하여 살겠다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내 삶의 주체로 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이러한 3대 주체 사상이라고 하고 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원만하게 대화가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 상대가 되어야 하고 또 무엇이든 나누겠다는 서로 내가 상대방을 위하여 뭔가 주겠다는 자세가 먼저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을 수수작용이라고 하는데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내가 먼저 줌으로써 상대방을 하여금 승리에 의해서 스스로가 내놓고 나누겠다는 그런 공동으로 서로 소유하겠다는 개념이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북한과 수수작용을 형성해 나가겠다는 주체적 태도를 먼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을 제외한 우리만의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과 북한이 공통 목적을 설정해 갈 때 단계적이고 다소 유연한 태도를 견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 지원하는 내용이 어떻게 되돌아오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에게 받은 그 이상을 돌려주려는 자세를 가진다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수수작용에 의한 공의주의, 공영주의입니다. 그런 자세로야만이 평화통일이 가능할 것입니다. 내가 이득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보겠다는 출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남과 북이 가진 체제가 다른데 남한의 민주주의와 북한의 민민주주의는 무엇이 다르고 어떤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3의 체제로서 공영민주주의를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공신공영공의주의를 조금 다시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듣는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을 기초로 한 공영주의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데, 공영주의는 니것 내 것이 없는 공동소유의 개념입니다. 마치 가정에서 생활할 때 부모는 모든 것을 자녀를 위해서 더 주지 못해 늘 미안하고, 자녀도 부모를 위해서 효도를 다하지 못하는 죄송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형제 간에도 늘 형님을 중심으로 한 생활을 하고 동생을 위해 뭐든 다 주고 싶은 형제를 발휘하는 가정처럼 사회에서도 서로 상대를 위해서 더 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것이 형제 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지어놓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인간에게 다 주었던 것과 같은 심정으로 사회가 유지되는 하나님주의를 기초로 한 공생주의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생에 의한 기반으로 서로가 위하여 살 때 같이 공동 번영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공영주의 사회를 표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가정에서 서로가 화목한 가정과 같은 그런 입장에서 북한의 유물론에 근거한 좌익적인 그런 사회주의와 또 남한의 관념론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가 서로를 배척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입장에서 상대가 나의 삶의 모든 것, 목적이라는 입장에서 같이 더불어 같이 잘 살겠다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렇게 통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통일 이후에 어떤 우리의 이상적인 바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공영주의라고 하고 우리들이 말하는 하나님주의 또는 형제민주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를 위한 정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도 우리가 서로 상대를 위한 내가 희생하겠다는 마음부터 먼저 기본이 될 때 남과 북의 통일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남한에서 지금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가 최선이고 최고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모두 아다시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 원리입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인권을 핵심 가치로 삼고 국가 권력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정치 원리입니다. 사회와 집단은 개인의 자유 보장을 위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에 대한 오남용, 자본만을 추구하는 개인적 이기주의가 충돌할 때 결국 만인 투쟁설이 나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국가 권력의 창출과 통치 과정이 국민적 동의에 기초하는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정치 원리입니다. 개개인이 모여서 이루어진 국민이 주인이 된 정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가 바로
이러한 민주주의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의는 선거제도를 의미하고 선거제도는 이익정당의 당파성으로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인 1표제가 정당한가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선거제도의 결함을 우리는 보완을 할 수 있어야만 남북 통일도 가능할 것입니다. 국민에 의하는 대의제도를 말하는데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을 뽑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민적 동의에 기초한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 등 선출된 대표자의 대표성의 실패를 우리는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되어야 하지만 그들이 대표를 한다고는 하지만 자기들끼리 서로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철을 맞이해서 선거를 할 때만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막상 의원이 되고 나면 당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실천하기 때문에 국민의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한의 민주주의 구축과 발전을 한 입장에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는 1948년 남한의 정부 수립을 통해 구축되었고 그 기본 구조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 바로 남한의 정치 체제입니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초 이념을 충실히 발전시킴으로써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의 승리 과정은 공산주의인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대결하는 데서 탄생한 것이며 이는 반공체제 형성과 자유민주주의 제도화라는 두 체제의 현실적인 결합입니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는 냉전체제가 완화되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민주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정치 과정과 정치적 경쟁의 민주화가 이루어져 더욱 굳건하게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이기주의로 인한 자유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오남용 그리고 선거제도의 결함으로 참된 민주주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 분리에 의해서 종교는 자본주의화되고 개인의 지도의 이념을 잃어버림으로써 종교의 자유는 자본주의 물길에 휩쓸려 방종으로 흐르고 말았습니다. 개인은 오직 자본만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국가도 무한 경쟁적 자유방임의 시장경제체제를 추구하게 되어서 절대 선의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투표제도의 문제점을 크게 투표식 선거제도가 갖는 근본적인 결함이라는 점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산술적으로 대표한 평등한 1인 1표의 투표권에 그칠 뿐이고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차이에서 비롯되는 불평등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표식 선거제도 하에서 정치 지도자는 효율성을 명분으로 정치 엘리트에 의한 통치를 당연시하고 있지만 당파성의 한계로 인해서 국민적 대표성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고대 아테네의 추첨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모두가 번갈아 가면서 지배하고 지배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아테네의 추첨제는 이들이 추구했던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했습니다. 아테네의 민주정에서 공직은 시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고 입법자의 자격은 상식이 통하는 이웃이라면 충분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노예는 그러한 권리를 누리지 못했고 또 여자도 제외되었습니다. 추첨제가 갖는 가장 중요한 강점은 공동체 전체의 통합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경쟁을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의 패단은 선거 이후에 서로 선거 과정에서 반목, 질시, 상대방을 공격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남아서 선거 후유증으로 선거 후에도 서로가 감정이 남아버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추첨제가 갖는 가장 중요한 강점이 바로 공동체 전체의 통합을 깨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추첨제의 치명적인 약점은 어리석고 가난한 자가 지도자로 뽑히는 경우 이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염려한 대로 선전선동에 쉽게 휘둘려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상대방을 검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민의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가 맞느냐 하는 그 검증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는 원래 대의민주주의의 성격을 먼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은 영토 국가의 인민 지배를 근대 국가의 환경에서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늘 모여서 선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할 때 대표자가 나가서 전담을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선거는 인민의 집단적 의사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정치 방법이고, 선거라는 수단을 통해 대표를 선출함으로써 시민들의 집단적 의사를 확인하고 대표들에게 집단적 의사의 실현을 위임하여 그야말로 위임 통치입니다. 국민의 지배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 두 가지 충족 요건은 바로 자유로운 인민의 선택에 의한 정부가 구성되어야 되고, 정부는 인민의 동의에 근거해서 지배의 정통성을 획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출된 대표가 인민의 완전한 대리인으로서 정치하도록 강제되어야 합니다. 인민의 공동선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 대표는 적절한 방법에 의해서 퇴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우리가 비판을 해보면 대의민주주의가 여전히 대표의 실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가 인민의 완전한 대리인으로 행동하지 않고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늘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만으로 주권자인 국민과의 약속을 위반한 대표들을 퇴출하기에 여러가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주의에 의거한 정치체제를 말합니다. 민주주의의 정치적 권력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하나님주의란 공정한 관찰자인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공정한 양심을 중심 삼고 이루는 정치를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형제민주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이 아닌 부모를 모신 형제 자매의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선거와 대표성 문제를 극복하고 대표성을 인정하는 대표자들의 추천과 선출 방식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경쟁을 배제하고 모두가 승복하는 통합 정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권력의 정당성 확보로 보면 49대 51로 독점하는 성자 독식 제도의 민주주의는 당파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당파성을 없앤 형제 간의 통합적 권력 배분을 하자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선출된 의회와 정부는 하나의 인체 구조와 같은 조화와 균형을 이룬 유기체라는 입장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선거 방식으로는 선거와 투표와 추첨을 결합한 혼합형을 제안합니다. 공의주의의 선거 방식으로 구성된 의회는 국민의 의사를 왜곡됨이 없이 그대로 반영하며 협치를 통해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선거의 최종 당락이 추첨으로 결정되므로 선거의 부정부패를 막고 이기주의나 집단이기주의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처음 단계의 선거 방식은 간단한 투표이기 때문에 과도한 득표 경쟁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공영주의의 선거 방식으로 구성된 의회와 정부기관은 완전한 인체의 구조와 같이 조화와 균형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공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정치에서는 통치가 권력에 의한 복종이 아니라 주체의 참사랑의 권위에 의한 대상의 자발적 복종에 의하기 때문에 주체와 대상이 참사랑을 키울 수 있고 민주주의의 이념인 자유와 평등, 파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공영주의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신통일 한국의 새로운 정치 이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앞서 말한 선거, 선출, 선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면 1단계에서는 지연이나 공신력이 있는 단체에 의한 선거이므로 덕성있고 신망있는 후보자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1차 당선자를 선출하는 단계인데 현행 선거제도와 같은 고비용이 드는 선거를 지향하고 간단한 절차로 실시하므로 경제적이고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유능한 인재가 선출될 수 있으므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러한 특위에서 제3단계에서는 최종 당선자를 선정할 때 선거를 통해 올라온 복수 후보자 중에 최종 당선자를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것입니다. 확률상 모집단에 근접하는 매우 높은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영주의에서 권력을 그러면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부모로 한 형제 정당, 보수 정당과 그리고 형제 정당 중에는 또 진보 정당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을 대표할 수 있는 형제 정당뿐만 아니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형제 정당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두 정당이 하나는 보수적이고 하나는 진보적인 정당으로 형성되고 이것을 효정 사상으로서 하나님을 모시는 입장에서 서로가 위하는 마음으로 협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공생 공영주의로 통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유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을 위시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말로는 능력들을 생산하고 필요한 만큼 나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당원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는 사실상의 계급 사회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남한도 겉으로는 자유를 내세우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마음대로 못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돈 있는 사람만 잘 사는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가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서로가 위하여 살겠다는 심정 없이는 평등도 자유도 소용이 없는 구호에 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 사회가 건설되려면 모두가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구호가 아닌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면서 사실은 소수의 지배층의 배만 불리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심정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정치를 하지 않으면 개인의 사익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출발을 할 때는 공익을 위해서 하겠다고 말들을 해서 뽑아 놓으면 정작 사익으로 흐르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양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회주의의 한계는 바로 평등을 부르짖으면서 평등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일부 계층만을 배를 불리는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었고, 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는 모두가 자유라고 하지만 경제적인 뒷받침 없이는 그 자유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집에 살고 싶지만 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서로가 심정을 가지고 나누겠다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나머지는 모두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헌신, 봉사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래야만 공영주의는 실현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생공영 공유주의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연구와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에서 더 깊은 내용을 못하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민주주의를 소개하자면, 북한은 인민을 위한, 인민에 의한 인민의 정치를 표방하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정치 이념 체제로 내세웠습니다. 1948년 북한은 단독 정부를 세운 이후에 이러한 정치 이념 체제에 따라서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고 무상으로 교육과 의료, 주택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자유는 제한되었으며 당성에 의한 계급이 재구성되었습니다. 모든 공산주의 국가가 그렇듯이 북한 또한 정권 출범 초기에는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안정되는 듯 하였으나 점점 생산성이 하락하고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북한의 경제는 김일성 정부가 유일 지배체제, 세습 지배체제를 구축하면서 인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김일성 일가를 위한 정치를 하면서 더욱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북한 권력의 심장부 역할을 하고 있는 조선노동당은 1945년 10월 13일에 창설된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 모체이며, 북조선 공산당, 북조선 노동당을 거쳐서 조선노동당으로 개칭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이념과 목표는 역대 당대회를 통해서 계속 수정되어 왔습니다. 제1차 당대회와 제2차 당대회
보면 당의 이념을 마르크스 레닌주의로 규정하고 투쟁 목표를 통일정부 수립에 두었습니다. 제3차 당대회가 1956년 4월에 열렸는데 마르크스 레닌주의 혁명 전통을 접목시켰고 당의 최종 목표를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 있다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차 당대회에서는 당이 항일투쟁에서 이룩한 혁명 전통의 계승자임을 강조하게 되었고 제5차 당대회에서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김일성 주체 사상을 당의 지도 이념으로 표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980년대에서는 제6차 당대회에서 김일성 주체 사상만을 유일한 당 이념으로 명문화하고 최종 목표를 한반도의 공산주의 사회 건설과 사회 전체의 주체 사상화로 변경하여 왔던 것입니다. 북한의 인민공화국 헌법 개정을 살펴보면 1948년 인민공화국 헌법을 채택한 이래 5차례 수정해 오다가 1972년 12월 27일에 인민민주주의 헌법을 폐기하고 전문 14장 149조로 된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하게 됩니다. 사회주의 헌법의 특징은 사회주의 제도를 법적으로 정착화시키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국가기관 체제를 주석 중심으로 제도화한 것입니다. 남한의 그 당시에 유신헌법으로 독재를 강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그의 속셈은 김일성 주체 사상을 중심으로 모든 몰아가는 것을 서로가 남한과 북한이 암암리에 승인하는 식의 결과를 놓고 말한 것입니다. 1990년대에 들어와 동유럽 사회주의권이 몰락하자 1992년 4월 9일 종전의 헌법을 대폭 개정한 새로운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념과 지도 노선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창조적 적용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주체 사상을 유일한 지침으로 명시하고 국방이라는 별도의 장을 신설하게 됩니다. 사회주의 체제의 고무를 위한 군의 역할과 성격을 헌법에 구체화하게 됩니다. 북한의 인민공화국 헌법을 개정을 다시 살펴보면 1998년 전문 7장 166조로 개정하였고 2009년과 2010년에는 전문 7장 172조로 추가 개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김일성을 신격화하고 영구 주석으로 추앙하면서 북한의 헌법이 김일성 헌법임을 명기하였습니다. 마치 장기 독재를 강화한 남한의 군사정부와 비슷한 것입니다. 중앙인민위원회와 주석제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방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각각 분산한 것이 특징입니다. 2009년과 2010년에 전문 7장 172조를 추가 개정했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최고 영도자로 명시했습니다. 국방위원장이 국가의 전반 사업을 지도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국방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최고 권력기관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 개정 과정은 더 이상 북한이 인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이념을 실현하는 체제가 아니라 김일성 일가의 주체가 되는 정치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체를 위한 체제는 결코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아니면 인민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정치체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하기로 했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말씀을 드림으로써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남북 이데올로기의 갈등과 극복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임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를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저희들이 하나님주의가 내세워놓은 공의주의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공생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못해서 여기서 드리게 됩니다. 적정 소유라는 것이 필요한 만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적정한 기준이 애매모호하여서 향후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검소하게 가능하면 적게 사용하는 것이 미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아파트 몇 채를 소유하는 것과 같이 한 사람이 다른 두 사람의 목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금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한 끼의 식사비가 보통 사람이 먹는 두세 배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절제되어야만 지구상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자본주의 폐단의 독점을 막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막겠습니까? 개인이 양심을 가지고 내놓지 않는 한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강제로 북한처럼 강제로 뺏으면 안 되는 것은 북한이 현재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열심히 해도 그것이 내 것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2배, 3배 노력을 해도 2배, 3배 가져올 수 없는 모두가 나누어져 버리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의욕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남을 위해서 살겠다는 양심이 충동질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과 앉아서 노는 사람이 동일한 결과를 얻는데 왜 열심히 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발전하지 않는 이 한계점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물론을 근거로 한 노동을 중심으로 한 바로 형상적인 입장을 발전해 온 것이 사회주의이고 그것은 평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프롤레타리아 계급 혁명에 의해서 계급을 없앤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계급을 없애니까 노동 가치설과 인력 가치설을 내세워서 억지로 기계적으로 평등을 추구하고 이익을 똑같이 나누려다 보니까 내적인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에서 꼭 필요한 바로 사회주의가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내적 본질입니다. 그것을 가진 것이 성상, 즉 이성이고 관념론입니다. 관념론을 토로한 자유자본주의는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구를 극복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유방임이 결국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경제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방임에 의해서 나누어지지 않는 북한식의 평등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한의 민주주의와 북한의 사회주의가 서로가 답을, 키를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평등은 자유가 필요하고 자유는 평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한은 체제 자체가 북한의 형식이 필요하고 또 북한은 남한의 체제 형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하게 될 때 공영주의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소유, 적정소유라는 것은 그 속에 양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심정, 하나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있어야만 진정한 평등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의 혁명을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를 한 번 더 봐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의 원리는 결국 이기적인 행동으로 흘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식탁과 마주할 수 있는 것은 푸주간의 주인과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각자가 추구하는 이기심의 발현 때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에림 스미스의 생각은 국부론에서 1976년에 쓴 국부론에 나타나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유방임주의적 경제행위가 결국 사회적인 부를 가져온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경제행위자로 간주하고 모든 인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욕구,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 떨쳐버릴 수 없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인간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이기적인 욕구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됩니다. 노동가치세라는 것은 그러면 이기적인 욕구로 노동한 대가가 임금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는 노동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웁니다. 노동하지 않으면 가치가 나올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노동으로만 가치가 생기기 때문에 노동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시장경제는 공평한 관찰자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부가 배분되며 사회적 조화가 실현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게 정의라는 측면에서 시장경제를 다시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나 감정이
그것을 보는 관찰자의 공감을 얻음으로 인해서 인식됩니다. 공평한 관찰자의 윤리관을 시장의 원리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시장경제의 윤리는 인간 사회의 무질서한 사익의 추구를 규제하는 하나의 사회적 장치인데, 사람들 각자가 공평한 입장에 서서 자신을 판단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시장경제의 윤리인데 과연 그럴까요? 시장경제 윤리는 단순히 무엇을 해야 한다든지 혹은 금지시킨다는 당위적인 의무라기보다는 인간 본성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감의 원리로서의 윤리를 의미합니다. 애덤 스미스는 시장경제의 윤리를 공평한 관찰자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주의 입장에서 볼 때 아담 스미스의 공평한 관찰자란 인간들을 보편적인 도덕 법칙으로 규제하는 양심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심작용은 심정, 즉 하나님의 부모의 심정에서 발현되는 도덕 법칙이기 때문에 시장을 지배하는 스미스의 공감이란 그 심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감이란 인간 경험에서 오는 상대주의적 기능일 뿐 결코 시장 경제를 관장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의, 즉 부모의 심정일 뿐입니다. 거기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북한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노동가치설, 마르크스가 내세운 노동가치설에서 한번 다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동량이 상품 가치를 창출한다고 해서 노동으로만 모든 가치가 나온다고 본 마르크스 생각이 맞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효용 가치설과 같이 인간의 주관적인 만족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내가 배가 고플 때 밥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살 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내가 배가 고플 때는 훨씬 더 가치 있게 나타나는 그것이 효용 가치설입니다. 노동 가치설은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이 상품의 가치를 만들고 상품의 가치 크기는 소요되는 노동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마르크스의 이론이 과연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효용 가치설보다는 노동 가치설이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노동 가치설은 인간의 주관적 만족도가 상품 가치의 기준이 된다는 효용 가치설과 대립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필요 노동 시간은 생산력의 발전과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노동 가치설은 아직까지 농업과 수공업 생산 방식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던 19세기나 18세기 이전의 생산 과정의 바탕을 둔 이론입니다. 지금은 육체적 노동이 줄어들고 컴퓨터와 인공지능 그리고 정신적 요소가 생산을 크게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상품의 가치는 상대적인 것이고 노동시간 같은 요소로는 그것을 정확하게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몇 시간의 노동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잠깐 생각한 자체가 수많은 시간과 오히려 능가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이디어 시대의 시장 경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 사상으로 보면 공생주의를 말하는데 소유의 측면을 다룬 경제 사상을 공생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소유라는 말을 하면 얼른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즉 전 인류와 나를 중심하고 볼 때 하나님의 참 사랑을 토로한 공동소유를 중심 내용으로 합니다. 공생주의의 사회의 기본형은 가정입니다. 우선 가정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남편의 소유와 아내의 소유가 서로 공동소유로서 우리가 다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형제 간에서도 서로 니것 내 것이 없는 공동소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봉헌한 뒤에 하나님의 소유로 기속되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참사랑에 의해 하사받음으로써 하나님과 공동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 소유물은 개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전체 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산한 것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체를 위해서 내놓는 것입니다. 양심에 의해서 개인 소유의 적정한 양과 질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양과 질이 결코 동일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 개인마다 독특한 개별상을 지니고 있고 성격과 취미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개인이 모든 개성진리체인 동시에 연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개인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나는 나 자신이 먼저 건강해야 되지만 또 전체가 건강할 때만이 나의 권리나 나의 가치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아무런 높은 가치나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사회가 그에 따라주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저 화성이나 금성 같은 데다가 인간을 갖다 놓으면 그거 아무리 뛰어난다 해도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의 가치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공헌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생주의에서 소유의 삶 주제는 나, 개체 목적과 전체주의, 즉 전체 목적을 하나로 서로 묶을 수 있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형제 간에 서로 이익에 다툼이 있을 때는 부모가 해결하는 것처럼 인간 개개인들의 소유관념, 소유 가치가 서로 부딪힐 때는, 서로 많이 갖겠다고 싸울 때는 부모가 해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보면 그것을 효정사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전체 목적을 지향하는 양심을 그러면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공평하게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 관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공평한 관찰사로부터 어떻게 지식을 받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양심이란 것입니다. 개개인에게는 양심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양심대로 살면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주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소유의 질이 공동소유는 하나님이 전체 이웃과 하나님과 개인이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소유 개념입니다. 소유권 해방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남용하는 것을 극복하자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극복을 해야 되는 바로 한계가, 자본주의 한계는 개인이 독점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적 인간이 욕망의 주체가 되고 양극화, 즉 부와 빈이 양극화되어서 자본 수익률이 성장률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자본 집중화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화폐 가치를 물질화함으로써 인격마저도 물질화되고 모든 것이 이렇게 된 것은 기독교의 윤리가 쇠퇴하고 종교의 윤리가 쇠퇴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안으로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윤분배의 기업의 가정화가 공생임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더불어 같이 사는 것이 결국은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 바로 대안으로 내세울 수 있는 기업 윤리가 되는 것입니다. 임금은 물질이 아닌 인격을 기초로 목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보수설과 스미스의 욕망 중심 노동 가치설이 서로가 병합이 될 때 어쩌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의 양을 적정 소유가 양심으로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심리적인 만족량이 바로 효과 가치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심리적 만족량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창조성은 정신력, 기술력, 노동력의 총알을 말합니다. 아이디어와 기술력, 상품, 자연재, 예술, 종교 등의 창의물은 노동 생산물이 아닙니다. 노동물의 조합일 뿐입니다. 우리가 공산주의에서 가지는 그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노동과 소유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노동량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은 맞습니다. 노동 가치론도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노동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누군가가 독점하기 때문입니다. 잉여 가치론이라든지 노동 가치설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혁명의 법칙화나 당파성을 위해서 그렇게 내세운 것이고 실제로는 그 주관적 입장, 바로 주관하는
하는 인간이 어떻게 보느냐, 그 가치를 사용하는 관리자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장 경제의 특징이 어떤 물건이 시장에 나오면 그것을 찾는 사람이 많으면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필요하는 사람이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이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이 바로 노동가치설의 맹점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내가 무조건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효용가치설입니다. 즉 임금은 비용이 아니고 창조 보수설이라든지 막스의 노동가치설은 그 제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생산자가 노동을 몇 시간 했다고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거기에 합쳐서 또 하나 더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사용하는, 필요로 하는 주관자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경제와 노동가치설을 어느 것 하나가 아니라 둘을 모두 융합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가치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생주의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대표를 할 수 있는 공리주의의,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것은 개인 욕망의 원리입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욕망과 자유에 근거한 시장경제이고 생산적 복지, 즉 한마디로 말하면 기회의 균등, 기회의 평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장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반면에 공산주의는 전체주의 권력, 즉 민주주의의 중앙집권제 이론으로서 노동자, 농민이, 또 노동당이 당 중앙위원회, 당 정치국이 가진 모든 권력을 수령에게 위임하고 1인 독재체제 전체주의 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북한의 독특한 주체사상이고, 공산주의는 국가가 개입한 통제경제, 보편복지라는 결과적인 평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공산주의의 정통적인 공산주의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주의라고 제가 자꾸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다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자유와 공산주의의 평등의 본질은 심정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욕망의 자유는 방종이며 양심과 심정의 자유가 참된 자유입니다. 양심 해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왜곡되고, 우리가 양심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양심대로 살면서도 나쁜 짓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진정한 본심을 해방하자는 것입니다. 양심대로 살 수 있는 분위기와 양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양심 해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양심을 말하고 싶어도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것을 할 수 없을 때 그것은 진정한 양심을 가졌다고, 양심의 작용을 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평등은 결과적 평등이 아닌 자유의 평등, 양심과 심정의 평등이 바로 진정한 본질적인 평등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제가 오늘 전체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생주의의 그 사례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일그룹의 계열사들을 보면 통일그룹에서 개발한 많은 기술들은 다른 회사에 전파되어 오늘날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산업이나 또 공작 이런 기술들을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공업 발전과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가 창원공단의 다른 많은 회사들에게 물어보면 통일그룹에 의해서 전체가 많은 혜택을 입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은 통일그룹이 그동안 기술 평준화를 내세우면서 기술은 어느 한 회사나 개인이 독점할 수가 없고 전체 사회, 세계를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것을 독점하지 않고 마음대로 다른 회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눠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화자동차가 북한에 건설되었는데 자동차는 우리의 기술력이 이미 세계 수준에 이르렀고 북한에도 자동차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술 평준화라는 측면에서
멀리 남북 통일, 남북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북한에다가 건설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국제평화 고속도로를 제안을 했는데 피스로드를 통해 아시아를 기점으로 하여 절대 가치인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통일 경제권을 실현하고 동서신 문명을 결합하여 새로운 세계 평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공생주의의 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생, 공영, 공유주의의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공히 가져야 할 것이 양심입니다. 일터에서 모두가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놀던 사람이 나중에 거둔 결실을 똑같이 나누자고 한다면 그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반대로 남다른 능력이 있어서 몇 배 더 많이 생산한 것을 혼자서 독차지하고 기회균등이나 기회평등이나 기회균등이 아닌 가진 자가 더 많이 투자해 부를 계속 축적해 나간다면 이 자본주의의 폐단이라 할 수 있는 가진 자가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고 더 많은 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부가 편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의 불평등은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양심을 가지고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겠다는 마음, 나누겠다는 그런 숨은 양심이 있어야 건강한 사회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숨은 양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 양심을 충동질하여 혼자서 가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심정입니다. 그래서 유물론에 근거한 기계에 의한 사회주의만으로도 안 되고 또 자유 시장 경제만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개인과 전체가 조화될 수 있는 그것은 오로지 심정, 즉 양심에 의한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양심을 가지고 내가 전체를 위해서 공헌하고 공을 위해서 내가 내놓겠다는 나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은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개념이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소유, 적정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 개념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양심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체를 위해서 내놓을 때 모두가 박수를 받을 수 있고 환영받으면서 존중받을 수 있고 존중해 줄 수 있는 남을 위해서 많은 것을 내놓는 기업가나 개인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존중해주고 존경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유권의 혁명입니다. 그런 존경을 받기 위해서라도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놓을 때도 그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 몰래 보이지 않는 손이 숨은 양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가 그렇게 될 때 이 사회는 밝고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고 스스로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투쟁을 통해서 억지로 내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스스로가 양심적으로 내놓을 때 자기 자신도 가치가 올라가고 또 인간다움을 유지하면서 모두를 다 더불어 잘 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공생, 공영, 공의주의에 의한 하나님주의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